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는 등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관이 합동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해법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상황들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요청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이 IPEF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칩4 동맹 참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법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도 불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미국 자국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에 좀 흔들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한미 경제 안보 경제 동맹이라고 확장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 중심 이런 쪽으로 좀 휩쓸려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미국이 어떤 외교적인 수사를 쓰더라도 미국은 멀로우 덕트린이라고 그럴 때부터 미국 자국 중심으로 이제까지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네. 포장을 좀 달리했다는 빠름이죠. 사실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지난번에 아프간 철수 사태 이후에 네. 거의 바닥인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처, 인플레, 그다음에 고금리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삼중 폭풍이 지금 미국에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민주당 주도의 하원 체계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 추격을 배제하는 네. 이런 행동을 법으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지지율이 45%까지 갑자기 팍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사실 있었다고 네네. 해요. 그런 걸로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보면 2조 달러 규모의 Build Back Better라고 그러는 BBB, 뭐 네. 한국의 미국 재건법쯤 되는 네네. 그런 거를 추진을 했다가 네. 당내 반대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간신히 이제 민주당 상하위원회에 설득을 해서 이번에 왜 사인하면서 펜 건네시는 거 맞아요. 보셨죠? 펜 준 거, 네. 민주당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요. 진인가는 그 사람. 지금 이게 BBB, 그러니까 지금 저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더 나은 재건법이라는 표현을 쓰긴 미국 쓰는데 더 나은 미국 재건법쯤 네, 되는 네. 거예요. Build Back Better니까. 지금 저희가 거론하려는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신 그거의 전신이죠. 네, 그렇게 앞에 거 크게 있는 추진을 거죠. 해놨다가 네, 이게 좀 이제 줄여서 7,300억 달러로 한 3분의 1 규모로 줄어든 법안이 인플레 감축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 BBB 당시에 일본의 대처나 이런 걸로 보면 한국은 워싱턴에는 아직 한국은 없다. 아, 워싱턴에 그만큼 소위 말해서 사전적 대응과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하다. 같습니다. 최석영 고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교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좀 열세에 놓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보는 것이 사실은 여기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일본하고 EU 같은 데서도 북미 지역, 그 나프타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들은 그 수출하는 전기차들은 역시 이제 피해를 보는 똑같이,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동맹 차원에서 본다라기보다는 방금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여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좀 더 이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국내적인 고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역시 지금 그 IRA의 핵심적인 타겟은 지금 중국입니다. 네네. 결국 미중 간의 갈등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미 의회가 이제 이런 입법을 했는데 한국이 유일한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진 않더라도 우리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한국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좀 이제 우리한테 좀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예. 섭섭하고 아쉽지만 뭐 우리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현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려고 그러면 현재 국제 통상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1944년에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 이럴 쯤에 미국이 이제 브레튼 우즈란데 승전이 예상되는 국가들 연합국 대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브레튼 우즈 협정을 체결하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국제 경제 질서를 지금 이제 규율하고 있는데요. 틀을 잡아놓은. 잘 아시는 대로 월드뱅크라든지 뭐 IMF 같은 그때 창시됐고 중요한 국제 무역에서는 가트라고 하는 네. 그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죠. 그래서 사실 2차 대전 이래로 세계는 전례 없는 그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중상주의에서 관세를 뭐 50%씩 때리고 그러다가 네. 이게 가트 체제가 들어오면서 각국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후진국들도 과거에는 무역을 꿈도 못 꾸던 후진국들도 자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뭐 노동력, 싼 노동력이라든지 혹은 뭐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수출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질서가 펼쳐졌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 경제 호황을 누리다가 1차 오일 쇼크 나고 2차 오일 쇼크 나고 또 선진국도 실업난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기들이 주도해왔던 그 보호무역 체대 조금의 균열이 생기되고 가끔씩 이제 보호무역의 어떤 그 이런 과거의 중상주의가 되살아나는 그런 양태를 보이기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제무역 규율하는 입장에서는 가트라고 하는 것은 협정이니까 좀 더 강한 이런 자유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1995년 WTO라는 것이 생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WTO가 생기면서부터 더 이제 보호무역이 나타난 그 빈도가 낮아지게 됐는데 그게 뭐 결국 어떤 국제경제 미국의 어떤 그 금융위기도 닥치고 여러 가지 그 선진국들의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인데 사실 근데 한번 따져보면 이런 WTO를 주도한 국가가 미국이지만 그걸 제일 깬 것도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여서 그야말로 자국 우선주의 아까 말씀하신 멀로의 뭐 미국 뭐 고립주의 이런 걸로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자국 우선주의지만 그 다음은 그래도 미국은 동맹 우선주의라고 하는 두 번째 레이어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저럴 줄 아는 나라 마지막에는 적성국가게 되고 한국은 적어도 뭐 미국은 아니니까 근데 상당히 미국이 동맹으로서 가까이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뭐 앵글로색슨 위주의 국가인 그 파이브 아이즈 그 다음 레벨 정도 일본, 한국, 독일 이런 정도는 굉장히 가까운 동맹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들 급하고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중심주의 경제 질서를 펼치고 있는데 그게 네. 그럼 이게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 매출이 당분간 줄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이를테면 미국 현대기아차 미국의 자동차를 150만 대 팔았는데 그 전기차는 3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뭐 올해는 뭐 상반기에 3만 5천 대 팔았지만 아직은 전기차 비중이 물론 굉장히 성장률 높지만 미국에서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포션이 적은 거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를 보면 한국이 전기차에 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미국도 조금 당황하고 있는 눈치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우선은 선거가 급해가지고 바이든이 이렇게 들고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미국이 도움될 것도 별로 없는 것 자체에 따지고 보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완성차, 부품, 그 원재료에게 그런 제한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화로 잘하면 어느 정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 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풀 여지는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뭐 그 미국이 동맹을 깨뜨리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해법을 찾아가지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미국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해법이 있다고 보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뭐 사인을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아까 더 나은 뭐 미국 재건법 이런 BBB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고 추진됐을 때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뭐 워싱턴에 대한민국이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대응들이 좀 외교적인 어떤 해법들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사실 보면 저희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라고 그런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활동하던 때, 그러니까 뭐
9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나라였다가 글로벌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왔죠. 네네. 세계 10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소위 말해서 허리가 반딱 들었는데 인구 5천만에다가 자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순 머리 가지고 한 나라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거든요, 사실. 지금이라도 어떤 인적 네트워크, 무슨 재단을 통한 기여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비록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는 매번 바뀌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의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놔야 이게 뭐가 가서 무슨 일이 할 때 또 정보라도 좀 먹고 그다음에 요건 빼주쇼. 일본이 이번에 UAW에서 일본 그 노조 조항 뺀 거 보세요. 그것도 다 인적 네트워크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해서 그 성장을 누릴 때 그 사람들은 이 미국에다 온갖 재단을 다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워싱턴에 가서 가보면 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 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북한성에서 빨리 하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뭔가 워싱턴에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을 만들어. 일본은 어느 데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아의 대표는 일본이지 워싱턴에서 한국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에 불리한 조항들을 좀 뺀다거나 그런 조치들을 좀 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유일하게 피해를 보는 법안은 아니지만 일본은 좀 그 피해 정도를 좀 감경할 수 있는 좀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좀 취했는데 우리는 뭐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한옥부에서는 뭐 2주밖에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여기 IRA 법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크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예.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BBB 법안이 벌써 나온 건 이제 벌써 작년부터 나와갖고 네네. 이미 그 BBB 법안에 들어있던 이제 코로나 구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고용 증진법이라 이런 건 이미 통과가 됐고 여기 바이든이 공약한 내용 중에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 감축, 그다음에 이제 이 보건 개혁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IRA 법에 지금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대미 로비 활동을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긴 있는데 곽 교수님 지적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일단 그 미 의회나 이런 이제 로비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작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도요타는 그 자기 이익을 취했는데 한국은 못 취했다. 이거는 조금 사실과는 좀 다른 것이 그래요. 도요타가 뺀 조항이 뭔가 하면 같은 북미 지역에 생산되는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없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는 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도요타가 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빠짐으로 해갖고 한국도 혜택을 받는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알라바마 조지아에 있는 공장은 UAW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노조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노조가 없으니까 가입을 안 했다. 가입을 안 했다고요?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가 UAW. 전미 자동차 노조 쪽에 자동차 노조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같이 상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도요타가 그 조항을 뺐다고 하지만 사실은 IRA 법에 따라 갖고 도요타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 것들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국가하고 국가 그룹은 유럽 국가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지금 보면 일본의 닛산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일본 차량 다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벤츠하고 BMW 일부 차종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이 좀 더 큰 프레임워크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근본적으로 미국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갖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서명은 됐고 법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다든지 우리가 뭐 수혜를 좀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선 이제 뭐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미 협상력하고 일본의 대미 협상력하고는 상당히 그 클래스가 좀 다른,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그동안에 맺어왔던, 그 일본이 엄청나게 미국 인맥에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라면 뭐 반미 정책 펼치고, 그죠? 뭐 동맹이 깨질 정도로 지난 정까지 위험했고, 또 지금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 이 순간에 신정권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미처 인맥이라 이런 것을 정립하기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무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정부의 변명에도 사실은 일면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기업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도요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뭐 작년에 1,050만 대를 전 세계에 팔았어요. 네네. 현대는 한 680만 대. 그리고 현대도 선전했죠. 작년에 4위였으니까 세계.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의 공장이 현대기아차 하나씩 있습니다. 도요타는 10개가 넘습니다. 이미 고용이라든지 미국 사회에 도요타, 일본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친밀도는 브랜드 인지도나. 예, 브랜드 인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런 당연히 대교섭력도 따라오는 거죠. 현대차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그런 정도고요. 둘째로 이제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그럼 빅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말씀하신 하나는 이제 노조가 원래는 그 진보 정권이니까 민주당 정권이 노조가 있는 회사만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다가 그 뺀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만 대. 원래는 메이크별로 20만 대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다가 제한을 뒀다가 그걸 없애고 네네. 이제 뭐 미국 생산 이런 조건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말씀하신 똑같은 조건이에요. 현대차, 그럼 뭐 현대차도 그 조건 안 받고 도요타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현대차도 노조 없어도 생산해서 되는 거고, 어차피 현대차도 20만 대 기준에서 미국 현지 생산 기준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똑같은 조건이다. 네네. 다만 토요타에 유리하다고 하는 건, 토요타는 지금까지 주로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요타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솔직히 시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고, 진도는 비슷한 토요타도 지금 이제 전기차의 기술이 현대보다 못해요. 네네. 지금 미국이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똑같이 아마 25년 착공 현대차처럼 안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두 회사 다 그냥 땡기려고 그러겠죠. 땡긴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저는 지금 현대 적어도 그 전기차의 경쟁력은 토요타가 현대차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낫다. 뭐 그렇게 토요타에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하시는 건 그럼 협상의 여지는 없냐? 그러니까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법안 자체가 원래 이제 빌드백 베러 법안 3개 패키지 중에서 세 번째 패키지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된 내용은 공공교육 인프라에 투자하고 의료가 보조금 주고 그런 건데 친환경 보조금 쭉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기차 일부 보조금이고, 근데 그게 뭐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거는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서 현대차 뭐 투자하면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떠들고 갔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으니까 우리가 더 분노를 느끼고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데, 이거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유럽차, 일본차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뒤통수 때리냐고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 아마 미국에도 전달이 돼가지고 미국도 조금은 당황하고 있는, 우리는 그냥 물론 자국 중심주의고 중국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 몰랐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대화는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보관은 현대차가 25년에 완공되니까 그때까지 이 완성차 100% 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 걸 카드를 들고 가는 모양인데, 저는 그거는 뭐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부품이라든지 원자재 비중 같은 건 조금 뭐 조절할 수 있고, 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소관이니까 완성차를 그럼 100% 하는 거를 좀 연계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정말 성공하면 대한민국 정부 대단한 거고요. 어느 정도라도 그러면 뭐 1, 2년 정도로 시간을 번다든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가 좀 일단 미국은 중요하겠네요.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대화 자체를 거절한 건 아니니까 100%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지금 우리 기업 업계하고 정부 원팀이 돼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약간 부연한다면 지금 그 IRA 법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 완성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의 그 발효 시점이 이 법안의 발효 시점이랑 같은 날입니다. 금년 8월 16일을 이미 발효가 됐어요. 서명하면서 바로 발효된 거군요. 발효가 됐고 그 8월 16일자 발효된 게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너무 조급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입법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입법 시스템상으로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제가 볼 땐 이 입법을 다시 개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그 통과된 법을 행정부가 뒤집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입법이 통과될 때 그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원에선 51대 50으로 통과됐거든요. 51대 50. 굉장히 파당적으로 통과된 것이 민주당 전원이 참석하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 있고. 그래갖고 부통령이 상원 의장인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해서 통과가 된 것이고 하원의 통과도 민주당 의원하고 공화당 의원 숫자가 그냥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 형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가고 의회 구성이 좀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개정의 여지도 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정부나 업계에 대해 갖고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너무 채근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득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은 어떠세요? 중간에 좀 수정될 여지가 있나요? 이게 아까 우리 이제 최 대사님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되는 법안이라 법 개정일 요구되는 이런 항목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국내 생산 조건, 그렇죠. 국내 생산 조건이 이제 첫 번째 50%가 거기 7,500 중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3,750는 나머지 부품이나 원자료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맺은 조달한 비중. 그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광물은 40% 이렇게 해가지고 2027년 또는 8년까지 100%를 채우도록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조항이 올라가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조항이 돼 있어요. 나머지 3,750달러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 단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이 팍 올랐듯이 바뀌게 되면 민주의회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3년도에 들어가면 리셋 조항이라고 거기 읽어보면 있어요. 리셋 조항. 리셋하고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까지 20만 대까지 한정을 뒀던 거를 내년은 없애면서 몇 개 조정을 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2023년도 행정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 리셋 조건. 네, 리셋 조항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정도지 지금 법을 개정한다? 너무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셋 조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청영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경우에는 WTO 제소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글쎄요, 제소는 조금 또 다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문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지금 뭐 WTO 우리가 이제 미국과 같이 가입하고 있는 협정이 이제 다자간 조약인 WTO 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그 양자 FTA 협정이 있습니다. 그건 1대1인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 국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적용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WTO 협정이나 한미 FTA 협정에 입에 들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절차가 제소를 해갖고 마지막 판결이 날 때까지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판정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난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WTO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법적 권리로서 제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우리의 권리지만 그쪽에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결국은 이것은 미국과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정치적 타결을 하기 위해 갖고는 행정부를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미국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로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뭐 위배의 소지는 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뭔가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긴 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유럽하고는 뭐 국제 공조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미국의 압박성 발언들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WTO에 대한 제소는 뭐 상징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중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한다 그러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패권 상대가 국가니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뭐 무리하게 WTO 제소했다가 미국하고 관계만 나빠지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건 뭐 그냥 뭐랄까 립 서비스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 시리스하게 WTO 제소에서 우리가 이기고 뭐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WTO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 2조 2항에 보면 한국산 제품하고 미국산 제품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거나 예외 규정이 있는 거 외에는 똑같이 원칙적으로 관세도 없어야 되고 대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간 대표단의 입장 대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완성차 100% 조립이 아니고 그냥 지금 부품 조항은 그 미국 FDA를 체결한 국가에서 뭐 40%부터 뭐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종이 돼 있죠. 그래서 완성차 조립도 그냥 미국뿐만 아니고 FDA 국가 늘려라라고 안을 갖고 안 하고요. 근데 뭐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중간 선거까지는 뭐 협상은 물밑에 하겠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좀 공화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법안은 물론 지금 통과돼서 발효 중에 있지만 상당한 세부 내용을 지금 재무부 장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행정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하고 공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우리하고 또 경쟁 국가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 부품 조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뭐 보면 부품 같은 거를 원래 내년에 50%부터 2029년까지 10%씩 올려가지고 2029년 100% 되게 돼 있는데 미국이 짓고 있는 10개의 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8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원래 미국에 보면 중국의 CATL하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CATL은 아마 기업하는 것 같고요. 파나소닉은 하면 뭐 일본 차들 니산이나 토요타에 주겠죠. 그러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 보면 또 상당히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크에서 지금 제일 타격을 받는 거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굳이 유럽하고 근데 그건 뭐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한미 FTA를 가지고 한미 제가 아까 말씀 WTO는 안 먹힐 것 같지만 한미 FTA 위원회 그래서 한미 FTA를 뭐 수정하거나 이걸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하고 공조도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양자 간 협상으로서 한국에 유리하게 풀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WTO는 이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려면 한미 FTA 조항인데 사실 이 법 내용상을 보면 이 보조금의 성격이 친환경 보조금이라 허용 보조금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어떤 WTO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WTO의 원칙상 내국민 대우 조항이라고 해서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 상륙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 조치할 수가 대우할 수 없다. 이게 내국인 조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것이 있는데 WTO가 죽은 상태에서 이걸 WTO로 가져간다. 그건 꼭 바보 공중에다 이상한 거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단지 한다면 미국하고 FTA 체결을 해서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면 위협 효과 정도. 위협 정도는 될 수 있다. 왜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가 있든지 딱 하면 쟤들 가만 안 있네. 이런 정도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지 WTO 가져간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 고모님은 유럽과의 공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만약에 저는 기록상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WTO 제소 검토를 하는 건 난 옳다고 봅니다. 일단 제소 검토가 아니라 제소를 하는 것도요? 네, 제소하는 건 옳다고 보고요. 그래요? 제소를 하게 되면 뭐 유럽과 공조는 자연스럽게 이게 유럽도 이제 제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제소한 국가들 간에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유럽과 짜고 미국에 대항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치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런 논리로 인해서 제소를 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뭐 의견이 같이 맞은 것뿐이다라는 식은 괜찮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WTO 제소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또 트랙으로 다른 노력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뭐 단순히 정부가 노력해서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길에 올라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계획들이 있어서 혹시 이걸 앞당길 수 있는 건지, 앞당기면 우리가 그래도 피해를 좀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현대차가 지금 엘라베마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냥 전통 기존의 승용차 라인이고 아신 대로 조지아주에 이제 전기차를 25년 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당길 수 있어요. 뭐 기사를 보니까 그쪽 주지사도 그렇고 그럼 공장 착공을 그든 빨리 고용 창출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겨주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현대차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25년 완공된 걸 지금 당장 완공할 수 없잖아요. 빨리 땡겨봐야 6개월, 1일 텐데 그럼 그 과도기는 어떻게 하냐, 1, 2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현재 그 엘라베마 공장의 라인 일부를 그 전기차로 좀 전환하는. 내연차 만드는 거를 그렇죠.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전기차 생산량이 아직은 절대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투자가 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또 조지아 공장 또 완성해야 되고 이중 투자비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는 이제 국내 현대차 노조 이슈입니다. 노조요? 예. 그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 이 자리에서 몇 번 비판했지만 현대자동차는 노사협약상 생산 라인을 이렇게 좀 바꾸거나 조정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조정하려면 노사를 당연히 협약을 동의가 해야 필요한 돼요. 거고요. 현재는 전기차에 관한 한 현대 기아차는 100%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2025년에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 만드는 이미 이제 노조랑 타결이 됐을 텐데 그거를 땡긴다든지 아니면 엘라베마에 짓게 될 때는 또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생산 라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일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일 거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미국에서 오케이 좋다고 해도 국내 노조가 현대차 노조가 협의 안 해줘서 생산 라인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러면 그 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사실 아직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직 내연기관차가 절대적인 비중이고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유럽인데 결국은 이제 유럽의 그 물량을 뭐 미국에서 일부 미국 물량은 미국이 생산하더라도 원래 미국을 위해서 예정됐던 물량을 그럼 다 소화를 하려 그러면 유럽이나 제3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문제는 유럽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게 유럽에는 기존의 유럽 메이커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완전히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워낙 내수 시장 크기 때문에 세계 최대 자동차사들 다 중국이었습니다. 테슬라 빼고는. 다 이 중국 애들도 중국 자동차사들도 유럽 시장 노릴 거고 그러면 한국 차고 중국 차가 유럽 시장에서 또 격돌을 벌이게 될 거고 오히려 전기차 전체 국내 생산분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자동차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지금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국에서 해결을 해도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어려운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2025년에 완공될 때 지금 현대차가 2위긴 하지만 테슬라가 70%를 장악하는 맞아요. 원래 차이가 좀 크죠. 전기차에서 엄청 크거든요. 지금 뭐 그래서 지금 한참 전기차가 그래도 현대차가 2위란 말이죠. 테슬라 다음에 2위예요 미국 시장에서. 차이는 크지만 2위는 차이는 크지만 70대 뭐 5.9%.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화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동그라미 지금 크기만 봐도 테슬라가 월등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을 우리가 볼 때는 성장 추세나 이렇게 막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 이런 걸 볼 때 지금 맞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엘라바마에 있는 공장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좀 땡겨서 미리 좀 공급을 하더라도 이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500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0만 그럼요. 7,500달러가 작지 않죠. 7만 5천 달러가 그 가격 경쟁력이 1,000만 원이에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1,000만 원이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소비자들의 접근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건 지금 아니겠습니까? 시점에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엘라바마에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이 있었고 GV70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번 10월 달 또 12월 달에 그거를 빨리 전기차로 돌려서 하는 것을 빨리 협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노사 협약이 맺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미 있으니까 그 협약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보는 것이 국내에서 전기차 라인을 계속 가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해외 판로가 막혀버리는데 그럼 해외 판로가 막히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라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합의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내 노조가 만약에 주장을 한다 그러면 네. 그는 정말 자기 재살 깎아먹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해결을 참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 노조도 양해를 해줄 겁니다. 당연히 본인의 그렇게 장래가 보이는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한국 노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네, 노조의 생각이 또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쨌든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뭐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의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불이익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 뭐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숨을 좀 둘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은 또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고립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김현학 교수님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 나갔지만 미국이 지금 신경 쓰는 거는 그 파운드리입니다.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첨단. 그래서 미국 요번에도 반도체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파운드리는 28나노 그 밑으로는 안 된다. 네네네. 중국이 생산 공장을 만들면 미국이 팔 때 보조금 안 준다라고 했는데 메모리 쪽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메모리 쪽은 그냥 거기 상무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령을 아까 말씀드린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메모리 쪽은 범용적으로 우리 말하면 기성복 같이 들어가는 네네. 거니까 특히 미국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첨단 과학 기술 안보 이런 분야에 중국이 미국의 기술 캐치업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의 최첨단 라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20나노대 특히 메모리는 비메모리에서 네. 범용 제품 중국 가전 제품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한다는 세계의 공장으로 중저가 제품을 세계에다 많이 깔아줘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트럼프도 때렸던 그 관세 지금 다 인하하거나 없애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필품, 싼 생필품이 많이 수입이 돼야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잡으려고 있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첨단 분야, 국방과학 중요한 분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니면은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삼성이 최첨단 시설은 평택에 다 가지고 있지 중국이 안 보냅니다. 미국에도 아마 최첨단은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중국이 세계 공장에 우리 첨단 그 반도체는 안 줄 테니까 적당한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네네. 하도록 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미국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우리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파운드리 쪽 미국의 그 빵빵한 설계 업체들의 그 수요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계속 지어 나가겠다. 이렇게 물밑으로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큰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된다까지. 물론 평가를 우려는 해야 해주셨어요. 되지만 네, 우려는 너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대비를 말씀. 하되 예. 큰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과학법에 보면 레거시 세미컨덕터라 그래갖고 28나노 네네. 이전에 이제 구형 반도체까지는 허용을 하되 네네. 그 이후에 발전된 네. 반도체에 대해 기술력이 갖고는 높은 것들이죠. 이제. 예,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중국은 사실은 28나노보다 더 진보된 반도체를 지금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계속 수출 통제를 아마 해 나갈 텐데 이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지금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네. 결국 미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고도화를 막겠다.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네. 뭐 중국이 주장을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반도체를 작업하느냐를 볼 때 최첨단 반도체를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 이제 3나노, 5나노 이런 그렇게 예. 그건 불가능하다고 고도 보는 거죠. 기술을. 이제. 예. 그건 좀 중국이 뭐 70%까지 점유율을 높인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좀 어려울 거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정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노광 장비라든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설비들도 그 첨단 설비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그런 첨단 그 반도체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 사실 미중 갈등 되게 오래된 얘기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항상 왜 가운데 끼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해법 아니면 혹시 경제적인 어떤 협력체를 어떻게 좀 앞으로 꾸려 나가야 된다 보십니까? 일단은 옛날까지 그러니까 전 정부까지는 안미 경중이라고 그래서 안보는 미국, 맞아요.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좀 해나가는 해왔었죠.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통상이 안보화돼 가요. 이제 경제 재화가 맞아요. 분리가 안 되는 반도체나 상황이 됐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배터리 같은 게 이제 안보 재화되기 때문에 이제 안보가 경제를 분리가 불가능해지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났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IPEF나 반도체 칩4라든지 네네. 이번에 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전부 구현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요. 저 통상의 안보화 현상인 것 중국이 등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건가요? 네. 중국이 소위 말해서 기술력으로 인해서 붙더라도 우리를 견제할 수 없는 품목. 예를 들면 사드 사태 2017년 네네. 있을 때 2018년 실적을 보니까 반도체 실적은 오히려 2배가 수출이 늘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품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하되 승부를 벌여야 중국에 된다.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는 부품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건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 최종재나 정도는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서비스를 하고 경쟁을 기술력 있는 거,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아요. 예, 저는 저는 삼성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따라오는 거를 미국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를 또 추격하는 삼성전자 게 잘 쓰는 말 중국이니까. 초격차 있잖아요. 초격차로 계속 따라오고 그리고 중국이요 중급 정도 혹은 저급의 반도체를 생산해야 됩니다. 중국이 그것마저도 못하면은 그건 뭐 사실 세계 공장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까지 견제하지는 않을 걸 봅니다. 그리고 아마 삼성이나 SK도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중국에서 생산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세계 공장으로 중국이 중저가 물건을 계속 공급하게 돼 중국의 반도체를 너무 시합부터 자르는 건 안 맞고 아까 반도체 국이 70% 했는데 작년에 16%밖에 안 됩니다. 그 16%는 10%는 삼성하고 SK 겁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에 의해서 작업되고 있는 건 6%밖에 안 되거든요. 70% 저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앞으로도 네. 10년간은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저는 뭐 미국이 취하는 장단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국익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이든지 양면이 동전의 양면이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주는 장기적 우리 도움이 되는 거는 즐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미국 가서 업소도 하고 네. 또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좀 슬기롭게 네. 해나가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단 뭐 시행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다면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 최석영 고문, 김연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